강철나비 2화. 왜 소녀는 이 동요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일까? 노래는 때때로 수십 번씩 거듭되곤 했다. 지나가던 할머니 아이의 노래를 듣곤 제가 나비 혼이 붙은겨 고개를 갸웃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의 눈빛은 아랫마을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뭔가가 맺혀 있다. 그리고 뭔가가 외롭고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뽀얀 눈빛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슬이나 안개 혹은 이 갯마을에 자주자주 일렁이는 능개를 연상케 했다. 어느 땐 봄날 아스라이 춤추는 아지랑이를 닮기도 했다. 이 순간에 소녀는 참 아리송한 아이가 되곤 했다. 작은 창문가에서 하염없이 응시하던 소녀가 마치 미세한 음성으로 읊조렸다. 마치 고요히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같다. 엄마야 잘 있는 거지? 거긴 어때? 나 그냥 그럭저럭. 아참 아빠 봤어? 헐 이 무슨 사연?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물 흐름을 슬쩍 멈춰보자. 제잘거리며 힘없이 흐르는 저 물들의 이전과 더 이전의 스토리를 캐보자.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됨. 리나 소녀의 이름이다. 리나가 이곳으로 오기 전 엄마 아빠는 이미 리나 곁을 떠나고 있었다. 보호자는 전회에서 노인에게 얼마 동안 맡아주기를 간청했던 의문의 사나이였다. 그는 리나의 먼 친척 아저씨, 산촌에서 산의 꽃들과 함께 사철을 지내는 산사나이다. 이 사람이 리나의 보호자가 된 연유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리나에게 조곤조곤 들려주는 어느 깊은 가을밤의 이야기를 통해 어렴풋이 사연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리나의 엄마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다. 그녀가 장애를 입은 사고는 장미꽃가지에 찔려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녀는 미친 듯이 꽃을 찾아다녔다. 지상의 꽃이란 꽃은 그의 벗이요. 연인이기라도 하듯 눈만 뜨면 꽃동산을 헤매곤 했다. 종일 쏘다니다가 저녁 늦은 시간 돌아와선 그 꽃들의 이야기를 한 땀 한 땀 써내려가고 있었다. 실명을 겪으면서도 광적인 꽃의 행전은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때론 어린 리나를 들쳐업곤 산으로 들러 세상의 꽃들을 방문했었다. 그리고는 이 노래 강철나비 소녀의 꿈을 부르곤 어슴풀에 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에 미친 그녀에게 한 마리 나비가 붙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 어찌하여 나비가 사람 곁에서 사라지질 않는가. 그것은 어떤 조짐이었다. 설령 사건이 일어난다 손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그런 심상치 않은 전조였다. 엄마, 와 나비가 왔어. 나를 꽃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비야 참 잘 왔다. 우리 너의 역사를 나와 더불어 엮어가자꾸나. 아 기뻐. 리나의 엄마는 마치 미쳐가는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의 사람들은 찾아온 나비를 그러려니 하거니 이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터. 다만 지극정성으로 꽃을 사랑한 아름다운 영혼에 한 마리 깃손이 찾아든 것일까? 그리고 나비의 일생을 혹은 나비의 창조 일의 역사를 가늠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튼 이렇게 나비와의 동반이 시작됐다. 어느덧 그녀는 꽃과 나비의 애정어린 견문가로 소문이 바다했다. 그리고는 어느 해 봄, 바로 이곳 오두막 예배당 자리까지 탐방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세계적인 나비 학자들과 지구 위의 오지를 찾아 나선다. 켜켜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오지의 들꽃 천국 그리고 무수한 나비들의 자유로운 비상을 찾아서 바로 그날 그만 비행기가 추락한다. 일행 모두는 마치 나비처럼 산화했다. 그런데 그녀 리나 엄마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수색대가 무려 보름에 걸쳐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오르무중이었다.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리나가 전해 들은 아저씨의 이야기, 여기까지가 아이가 이 노래를 줄기차게 부르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맡겨지게 된 이야기다. 동네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오두막 통나무 교회를 지은 사람이 느닷없이 소녀를 데려왔고 이 착하고 부집성 있는 아이가 내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궁금했다. 이렇게 잔잔한 마을에 사나이가 나타났다. 바로 소녀를 데리고 왔던 삿갓 사나이. 이 사람이 소녀에게 떠날 차비를 하게 한다. 영문도 모르는 소녀 곧 따라 나서는데 아저씨 아줌마 마을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중년 사나이가 목례를 하며 촌장 어른에게 말한다. 실은 몇 년 전에 내려와서 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은 저를 쏙 빼닮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이제 대처의 자리를 잡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가. 눈을 둥그렇게 뜬 마을 사람들 매우 궁금한 눈치다. 소녀 그렁저렁 눈물 흘리며 착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저 나비, 큼지막한 검은 호랑나비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아니
반려동물처럼 소녀의 등 뒤에 찰싹부터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닌가. 꽤 오랜 시간 기차를 탔다. 밤늦은 시각쯤 도착한 곳은 어느 도시. 리나가 묻는다. 아저씨 여기가 서울인가요? 사나이는 흘낏 내다보면서 이제부턴 큰아빠라고 불러라. 여기가 내가 살아갈 터전이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뾰족뾰족 높은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나지막한 집이었다. 주변엔 고만고만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도시의 불빛보다는 밤하늘의 별빛이 더 가까운 그런 동네였다. 소녀는 작은 방을 쓰게 됐다. 큰아버지라고 불린 사나이. 리나야, 먹을 것이랑 잠자리가 준비됐으니 이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거라. 큰아빠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소녀는 어른을 붙잡지도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리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한다. 이윽고 깊은 밤인데 사나이는 훌쩍 떠나고 동고만이 소녀만 남는다. 리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고즈넉이 눈을 감는다.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두 손을 모으는데 그것은 기도였다. 이때다. 웬 나비떼가 한밤중에 하르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소녀가 기도를 마치고 눈 뜨는 순간 마치 인기 스타를 환영이라도 하듯 아이의 작은 방 안으로 몰려든다. 소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